안녕하십니까. 지난 장에서는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 중 두 가지 종류, 즉 부주의로 인한 실수와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진단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의도적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실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 실수는 알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는 실수 당시 작업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고의적이며 작업자는 일부러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의도적 실수는 지속적입니다. 작업자는 실수를 의도적으로 계속합니다. 의도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작업자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들 중에는 경영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 원인은 흔히 관리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코스트, 납기, 생산성, 품질 등의 면에서 관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의 우선순위가 계속 변경되므로 이들 기준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적절히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변경은 작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작업자들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경영진의 그릇된 정책이 작업자들의 의도적 실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잘못 추구함으로써 품질 불량이 야기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자문역이 이 회사를 방문하여 저품질 비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이 수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회계 담당자도 그 수치를 옹호하면서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회계 담당자는 스크랩 전표, 재작업 전표 등 기초 자료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역은 작업장으로 가서 작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쪽 작업장을 보십시오. 눈이 녹는 봄까지 기다려 스크랩이 거기 있는지 또는 강물 속에 있는지 또는 밖으로 빼돌렸는지 봐야 합니다. 경영진이 저품질로 인한 비싼 비용을 문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문책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는 스크랩에 대한 자료를 오용하고 전표를 재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책임 전가 중 일부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작업자들이 전표를 끊지 않고 스크랩을 숨기고 재작성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런 전표를 작성하면 관리자가 이것을 이용하여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회사는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금전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싼 부품 X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부품은 100개가 제작됐는데 장부에는 이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75개는 완제품 속에 조립되어 선적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부품 X가 없으면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15개는 재고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가 부족합니다. 이 10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연말에 회계 담당자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금전 손실을 입었음을 알지만 스크랩 전표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밝히려면 문책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자들은 분명히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회사 규칙에 따르면 스크랩 전표와 재작업 전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의도적 실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도적 위반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경영진과 관리자가 져야 합니다. 이와 다른 많은 의도적 실수가 작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는 사장이나 회사에 대한 실제 또는 잘못된 감정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의 범죄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악의적인 태업이나 음모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불충분한 의사소통 때문에 업무상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계속하여 출하된 경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세계 로트에서 품질 특성 X의 스펙에 맞지 않은 제품이 생산됐는데 각각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만든 그 로트들은 스펙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고 그 로트 생산을 중지시켰습니다. 자재검토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제품이 선적되도록 출하하였는데 작업자나 검사 담당자에겐 출하를 허용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로트를 생산할 때가 되자 작업자들은 스펙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로트가 출하됐음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스펙에 맞지 않은 로트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로트를 검사한 검사 담당자는 이번에도 로트가 스펙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업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실을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로트는 출하될 것이 뻔하므로 자기가 입을 다물어서 일이 무사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습니다. 작업자와 검사 담당자 모두가 이전의 로트가 그대로 출하된 데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작업자와 검사 담당자가 의도적 실수를 범하고 있었으나 관리자 역시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실수를 범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황판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적시 납품하도록 강조하는 기간 중 회사는 모든 부서에 적시 납품 실적과 납품 일정 계획을 대비시킨 상황판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품질에 관한 상황판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때문에 경영진 및 관리자가 품질보다 생산량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품질 개선 운동입니다. 경영진은 모든 작업자가 더 훌륭히 작업하도록 요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량은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이 운동에서는 공정 능력, 기계 정비, 구매 부품의 품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도적 실수는 서로 상반되는 여러 가지 기준, 불충분한 의사소통, 책임 소재의 불명확 등이 포함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증세에서 원인으로 가는 여정 역시 복잡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반사회적인 의도적 실수의 경우 그렇습니다. 진단을 위한 여정 중 의도적 실수라는 증세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시정책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의도적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행동과학에 깊이 들어가면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수렁 속을 그대로 헤쳐나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를 모두 해봅시다. 당장은 증세에서 시정책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비록 원인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의도적 실수에 대한 시정책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동기 유발에 대해 논의할 때 원인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한 가지 시정책은 명령을 비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방적공의 경우입니다. 방적실에서 일하는 방적공들 중에는 실의 양 끝을 묶을 때 틀리게 매듭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조실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방적실 감독은 여공들에게 위협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이 파견돼 와서 여공들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붙잡고 캐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당신들은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자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녀가 화를 내고 대꾸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 담당은 그녀를 방적실로 안내하여 그곳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공들은 사장이나 회사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공들의 불만을 그동안 회사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공들은 직조공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이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사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재봉틀 회사의 관리 능력 개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직공장들은 다른 부서에서 직접 작업을 해봄으로써 제품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게 됐습니다. 부품 제조부의 직공장은 재봉틀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중심축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직공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캠을 가진 이 정밀 부품은 재봉틀의 기계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직공장들은 조립과 시험 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는 그 원인이 중심축에 기인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조립과 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공장들이 털어놓는 불평을 시큰둥하게 여겼습니다. 방적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직접 깨닫는 일이 조립 및 시험부서 직공장들의 개인적 불평보다 더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되는 원리는 명령의 비개인화입니다. 경영 철학자 메리 파커 홀릿은 이 원리를 상황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원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유 공장의 경우 그림을 써서 이 법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은 직조공과 직조기가 특수한 매듭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장, 관리자, 감독, 방적공 모두의 책임으로 묶어둡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두 번째 시정책은 실수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실수를 범한 작업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피가 큰 짐작 형태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짐작들은 지게차로 운반하였는데 정기적으로 지게차의 포크가 짐작을 꿰뚫어 많은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운전사가 그 지게차를 운전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 회사가 어느 운전사가 어느 짐작을 운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자 그 결과 짐작이 파손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귀중한 물품의 경우 책임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물품 수령 시 서명을 하고 반납할 책임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알려지게 되자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협박 편지나 폭탄 테러의 위협 전화를 하는 자들은 모두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자들에게는 품질, 납기, 생산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작업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사장이나 회사의 방침이 무엇인가를 겉으로 나타내는 증거이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뚜렷한 형태를 가진 증거는 보조 상황판입니다. 부서의 생산성과 납기에 관한 상황판만 있고 품질에 관한 상황판이 없다면 작업자들은 거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의 작업자 개개인의 생산성에 관한 상황판만 있고 품질에 관한 상황판이 없으면 작업자들은 이 경우에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또 다른 시정책은 정기적 오디트입니다. 오디트는 실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표본 채취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판을 계속 유지하거나 계속되는 실수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디트에 의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실수 방지책입니다. 가장 건설적인 접근책은 이런 방향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스톤링 주조 공장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선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분량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 관리자는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분량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작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품질 개선 요령 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품질 개선 요령 카드란 벽에 게시하는 포스터였는데 거기에는 특정 공정에 대해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분량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분량에 대해 그런 분량의 발생을 없애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요령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요령 카드는 각각의 주요 공정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림을 통해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포스터도 게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물 담당 부서를 보겠습니다. 이곳의 경우 왼쪽 상단에서 배기구 앞에 거푸집들이 수직으로 잘 정렬되어 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정렬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쌓은 상태가 불량하여 줄이 틀렸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각 생산 부서의 모든 작업자들에게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소형 카드가 배부되었습니다. 이런 카드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분량들 중에서 극히 중요한 소수를 식별해내고 그런 결함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내용과 천연색으로 된 그림들을 갖추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령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신입 작업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초자료와 공정검사용 점검 목록 자료라는 두 가지 쓸모있는 부산물이 얻어졌습니다. 여섯째로 의도적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대개 품질 규격, 공정기준,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의사교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작업자들이 그들의 견해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겉보기에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불량 노트가 출하된 경우에 작업자에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와 같은 제품 노트에 대한 목록에는 제품 출하 이전에 답변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작업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록에 이런 상황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작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품질관리 서클을 통한 의사교환입니다. 품질관리 서클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고 업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진 작업자 팀입니다. 품질관리 서클이 있는 회사는 의사교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갖게 됩니다. 관리자와 품질관리 서클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서클은 소속 부서 밖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데이터, 도구, 수단 등을 제공받고 그 결과가 훌륭한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이 서클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 방식과 태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덟째는 경쟁 또는 장려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잘못 사용되기 쉽습니다. 작업자들은 상호 파괴적인 경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 경기 시합이나 브릿지 리그전처럼 선의의 경쟁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전적 장려책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서 보수가 올라가면 이런 장려책은 훌륭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보수가 낮아지면 보수가 오히려 처벌 제도로 되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전적이 아닌 장려책을 잘 고안해낸다면 이는 그런 논쟁 없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작업에 대한 실수 방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수 방지책이라는 개념은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 번째는 작업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가 선택하기에 용이한 방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품질에 관한 성적이 가장 좋은 작업자에게 맡기십시오. 작업을 재설계하십시오. 중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분리하십시오. 그런 다음 선택적으로 작업을 배당하십시오. 실수를 잘 범하는 작업자들을 위해서는 증세로부터 직접 시정책으로 가서 덜 중요한 일을 찾아내십시오. 50%에 달하는 실수를 범한 보험 증서 작성인이 한 예입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11번째 시정책은 동기 유발입니다.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에 대한 동기 유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이상의 여러 가지 시정책들은 비록 그 원인을 모르더라도 대체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시정책들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증세와 관련주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크랩 전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의도적 실수는 책임을 추궁하는 분위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 노트를 검사 담당자가 적발하지 않은 실수는 어째서 동일한 노트가 합격되고 출하되는지에 관한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관리자가 품질이 아니라 생산량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기에 관한 상황판만 있고 품질에 관한 상황판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적공들이 매듭을 제대로 매지 않은 것은 틀리게 맨 매듭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게차의 포크에 찔려서 파손된 짐짝이 발생한 것은 어느 지게차 운전사가 어느 짐짝을 운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부터 증세와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책을 적용하면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국 못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에 도달합니다. 현상 타파의 다음 단계는 적절한 시정책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 도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의 의도적 실수는 관리자와 작업자들 자신 모두에게서 유래됩니다. 관리자들로부터 유발되는 작업자들의 실수는 주로 목표가 변화하거나 여러 가지일 때 또는 작업자들과의 의사교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작업자들에게 원인이 있는 의도적 실수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려는 노력은 대개 행동과학이라는 수렁 속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의도적 실수에 대한 시정책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잘 모르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정책으로는 명령의 비개인화, 책임 소재 확인 방법의 확립, 균형 있게 목표들을 강조하는 일, 품질 오디트 실시, 지시 내용 및 수행에 대한 협조 제공,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 경쟁과 장려책을 만드는 일, 작업에 대한 실수 방지책, 작업의 재배치, 동기 유발 도구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시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려면 증세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과 다음 장 사이에 작업자들의 의도적 실수에 대해 회사에서 이전에 취했던 접근 방식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번 장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내 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도적 실수의 정도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실수는 누구에 의해 유발됐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시정책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또 제11장 교재를 읽어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